제1주제 데이터를 통한 대선 분석 발제를 맡은 미디어 리서치의 김지현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 숫자 중에서 여론조사, 특히 정밀성이나 과학성에서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방송사 출구조사를 중심으로 살펴본 18대 대선을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제 발제는 크게 4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18대 대선 전 과정에 걸쳐서 어떻게 민심이 흘러왔는지를 여론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18대 대선의 중요한 제2주제 파트에서는 기본적으로 18대 대선을 아우르는 전체적인 이슈와 그 테마를 중심으로 어떻게 여론이 형성되었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파트 3에서는 핵심 주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방송사 출구조사를 통해서 본 대선 결과 분석입니다. 기본적으로 누가 투표했고 누가 지지를 했는가를 알 수 있는 현존하는 유일한 데이터가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향후 선거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화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숫자가 이렇게 시계열적으로 쭉 있고요. 그리고 각 시점별로 특정 사건, 이벤트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이런 사건이, 이런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은 여론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확실히 이걸 보면은 구도가 중요한 게 결국은 3자 구도에서 양자 구도로 전환이 되면서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12월 들어서는 다이나믹하게 문재인 후보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화면 속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역대 선거에서 가장 경합인 흐름을 보인 대표적인 선거가 아닌가라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략을 수립할 때 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전략이 수립되는 게 가장 기본이죠. 그러니까 상품을 파는 기업의 입장이나 병을 고치는 의사의 입장이나 선거를 준비하는 선거 전략가나 당의 입장들은 기본적으로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론이라는 부분들을 측정하는 여론조사라는 도구는 매우 다양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주 정교한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간편하고 나이브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당연히 매우 정교한 잣대와 도구를 활용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사실 선거운동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쉽게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난 선거 과정 속에서 아쉬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정교하게 된 조사 결과들을 해석과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유권자 4천만 명 중에서 일부인 1,000명만을 저희가 샘플링을 해서 일반적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보통 거절률을 응답률을 20%로 봤을 때 거절률이 약 80%입니다. 그럼 결국 4,000명 정도는 거절하거나 비수신하게 됩니다. 또 응답된 사람들 중심으로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지지 후보를 응답하는 경우가 약 80에서 90%고 나머지 20%는 응답을 안 합니다. 마지막으로 응답된 사람 중에서도 투표하는 사람들은 그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앞단에서 살펴봤던 이런 여론조사 추이라는 것은 단순 지지도상에서 추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실제 선거 결과와는 전혀 다른 패턴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흔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제대로 된 선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여론조사상에 나타난 단순 지지도를 가지고 파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거절자들이나 무응답자들을 판별 분석을 해내고 그리고 실제 투표할 사람들 잡아내는 이런 작업들이 거쳐진 형태가 바로 실제 선거 결과를 추정할 수 있는 이런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방법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지난 대선 과정을 쭉 훑어보면은 그냥 신문에 보도되는 여론조사 1% 2% 올라가는 걸 가지고 일희일비하고 이긴다 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조금 의아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은 단순 지지도상에서 이건 이제 그 D-1, 2 조사 방송사 예측 조사 자료들인데요. 마지막 결과에서 보면은 문재인 후보가 약 1.3% 정도 뭐 앞선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보였고요. 이걸 이제 거절자와 무응답자를 보정하게 되면 비슷하게 됩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투표율을 보정하게 되면 좀 이제 박근혜 후보가 자주 앞서는 이런 패턴들을 보이는데요. 이 화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의외였던 게 많은 분들이 투표율을 말씀을 하시면서 70%가 넘으면은 야권이 유리할 수 있다, 내지는 75%가 넘으면 유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듣고 기자분들한테도 많이 근데 어디서 그런 분석이 나왔는지에 대한 퀘스천이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투표율과 관련된 부분들은 뒤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제가 구조를 보여드리겠지만은 소위 말하는 야권을 지지하는 계층대 유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투표율이 올라가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정확하게 파악이 된 상황 속에서 선거 전략이 수립되는 것이 필요하지, 그것이 아닌 경우라면은 결국은 지는 선거인데 이기는 선거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 반대인 경우가 충분히 전략을 세우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분석을 해보면요. 기존 조사 결과에서 단순 지지도상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앞서는 경우가 일부 조사에서 마지막에 나타났습니다만은 실제 저희가 이제 예측 시스템을 통해서 분석한 이런 흐름을 살펴보면은 그 지지도가 역전된 적은 없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파트가 이제 이슈와 여론 부분인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의 선거에서 패배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전략에 문제가 있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뭐 가장 많이 하는 게 결국 집토끼 산토끼 얘기도 많이 하고요. 후보의 문제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항상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취하면 어떤 걸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 다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욕심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런 숫자상에서 명확히 드러나 보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정권 교체에 대한 희망입니다. 국민들이 작년 선거와 관련돼서는 대부분 정권 교체에 대한 희망이 지속적으로 높았습니다. 뭐 20% 이상 높은 적도 있었고요. 미니멈으로 좁혀들더라도 5% 이상 이렇게 정권 교체라는 에 대한 지수가 높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테마가 정권 교체냐로 잘 전환이 안 됐죠. 결국은 후보께서 끊임없이 그런 부분들을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잘 안 와닿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것도 정권 교체라고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특히 박근혜 지지층이나 고연령층 이런 데서는요. 이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잘 안 먹힌다는 겁니다. 이런 전선 자체가 안 먹혔다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정권 교체에 대한 희망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유권자들한테 잘 전달이 안 됐고, 그것이 박근혜 후보 측에서 디펜스를 잘한 것인지 아니면은 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 측에서 공격을 잘 못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충분하게 좋은 여론들 자체가 선거 결과로 잘 연결되지 않는 부분들은 이런 여론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충청권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이건 사실 뭐 지역적 이슈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장표를 만든 건 아니고요. 선거를 시작할 때 기본적으로 선거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선거 중반이라도 기본적으로 이기는 구도를 만드는 싸움이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97년도 때 사실 그 DJP 연합을 통해서 지역적으로 이기는 구도를 미리 만들었죠. 2002년도도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것을 주요 이슈로 삼아서 그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정권교체 희망이 되게 높았고요. 그리고 첫 출발 자체는 뒤 화면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서민층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은데 그런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잘 안 와닿고 오히려 불리한 구도로서 바뀝니다. 그게 이제 세대 간 구도로 갑자기 이렇게 세대 간 구도가 참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형적인 세대 간 구도로 바뀌어지는 결국 이것은
구조적으로 힘든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도가 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혹자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민주당 후보가 선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의 토대는 출발 자체가 상당히 좀 불리했던 구조, 결국 그 세대 구조로서 이 선거 테마가 좀 불리하게 시작이 됐다, 내지는 이동이 됐다, 이런 부분들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충청권에서 이번에는 지난 두 차례 선거와 좀 다른 이런 패턴들을 보였죠. 주요 이제 선거 테마와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이거는 뭐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서민층이라고 보는 분들이 매우 많고요. 그분들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다라는 부분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장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패턴은 다르고 서구와 좀 우리나라가 좀 다르기 때문에 문제는,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이 진보나 어떤 이런 정당을 지지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좀 다르죠. 다른데 특히 서민층에서도 박근혜 후보한테 밀리고 있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근소하나마 지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소득별 역시도 비슷한 패턴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저소득 계층에서 문재인 후보가 크게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령별로 분류를 해봤는데도 패턴에 큰 차이가 없었는데 이것은 결국 소득 변수보다는 이번에도 결국 연령 세대 변수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이제 몇 퍼센트 정도 이렇게 문재인 후보 측으로 견인이 됐는가는 사실은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패널 조사를 통해서 분석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뭐 20%에서 25% 정도 수준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양이 많냐 적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포지셔닝 맵을 뭐 참고로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벤치마킹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 정도 각 주요 계층에서 이 정도 득표를 하게 되면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부분들을 사전에 만들어 본 것입니다. 과거 세 차례 대통령 선거 결과, 그리고 이번 총선 결과, 그리고 18대 대선 여론조사 결과들을 종합을 해서 각 연령별, 지역별로 이 정도 목표 수준을 정하고 이 정도가 밑됐을 때는 승리가 가능하지 않는가. 상대적으로 호남에서 지지가 높은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런 벤치마킹 인덱스를 만들어서 서로 비교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거는 사실 당에서 그 선거 전략을 세우는 데도 활용했다고 저는 듣고 알고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면은 좀 아쉬운 마이너스로 표시된 게 이제 타겟을 달성을 못한 지역들인데요. 수도권이 안 좋죠. 많이 수도권이 안 좋았고, 충청권, 특히 충남도 이렇게 마이너스가 크게 나왔습니다. 연령대로 보면은 30대가 가장 지지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만큼 안 나왔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과 관련돼서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50대, 물론 50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 사실인데요. 민주당과 관련된 부분들은 30대가 생각보다 재미가 없었다, 이런 부분들이 숫자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번 쭉 살펴봤고요. 지금부터 이제 출구조사를 통해서 본 대선 결과 분석입니다.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가지고 추정한 연령별 투표율 자료입니다. 언론에 기존 보도된 바와 같이 50대가 90% 정도의 투표를 보였고요. 20대는 64%, 30대가 71% 정도의 투표를 보였습니다. 시간대별로 이렇게 투표를 하는 연령별 비중들이 변화가 있는데요. 오전 시간대, 8시, 10시 때 시간대는 기본적으로 나이가 드신 화면에서 연두색으로 표시되는 50대의 투표 비중들이 높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점심시간이 지나면서 오후 4시 정도 바뀌면서 이게 결국 20, 30대의 비율이 높아갑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후가 되면서 민주당 후보, 진보 후보들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런 패턴들이 바로 이 시간대별 투표 하는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2년 대선과 비교를 했는데요. 보통 그 선거별로 이렇게 기울기가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연령대별로. 근데 이번 선거와 2002년 10년간의 선거에서를 비교를 해보면은 재밌는 것은 60세 이상과 40대는 기울기의 차이가 없습니다. 투표율 변화의 차이가 없는데 50대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20대도 상당히 선방한 편입니다. 20대 투표율이 이렇게 높이 올라갈 것이라고는 예상을 많이 못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은 30대 투표율 자체 기울기가 이렇게 그 50대처럼 이렇게 높이 올라가지 못한다는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30대에서 조금 더 투표로 하는 투표율이 올라갔었으면은 훨씬 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지 않는가라는 것이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 분석 결과들입니다. 지역별 투표율 결과들인데요. 재밌는 거는 이제 그 벤치마킹 타겟을 달성을 못했거나 그 상대적으로 좀 저조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충청도가 그렇죠. 충청도에서 투표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인천, 경기도 그렇습니다. 반면에 좀 괜찮은 지역들 있죠. 호남 지역들은 투표율 증가가 매우 적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게 그리고 이제 대구, 경북은 투표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 투표율이 높아지면은 젊은 사람들이 러쉬를 해서 투표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패턴들이 이번 대선에서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예측을 하는 것은 과거의 어떤 투표 행태를 분석을 해서 그걸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건데 과거의 놈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이번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가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성별, 연령별 모두 근소하나마 박근혜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도 5, 60대와 20, 30대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40대는 이제 많이 변해져 40대는 10% 이상 앞서는 것으로 문재인 후보가 이게 이제 그 2002년과 비교해 놓은 자료입니다. 뭐 남자와 여자의 기울기에 큰 차이가 없었다고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연령별로도 역시 20, 30대는 좀 많이 올라갔고요. 40대가 많이 올라갔죠. 5, 60대는 상대적으로 지지가 떨어진 것으로 결국 이것은 2002년보다 그 지지 강도 측면에서 상당히 많이 이제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든 사람들의 차이들이 많이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2002년 자료는 저희 출구조사 결과가 기본적으로 1세 단위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5세 간격으로 볼 수가 있었는데요. 2012년 자료는 아쉽게도 조사 자체가 10세 간격으로 연령 퀘스천웨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5세 간격 자료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분석을 위해서 출구조사와 가장 유사한 프로파일과 지지 결과들을 보였던 이런 전화조사, 최근 전화조사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대입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를 살펴보시면은 40대는 기본적으로 같은 연령대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40대 초와 초반과 후반이 극나라하게 나눠졌습니다. 40대 초는 30대 후반과 거의 패턴이 같죠. 마찬가지 40대 후반은 오히려 50대 초반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2년과 비교해 보더라도 엄청난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조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데이터를 보시는 입장에서 보면은 40대 조사를 할 때 만약에 이제 쿼터 조사를 많이 하는데요. 초반이 많이 잡히게 되면은 민주당 후보가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후반이 많이 잡히면은 박근혜 후보가 올라갈 겁니다. 결국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조사를 하는 방식에도 이제 변화를 줘야 되는 이런 시사점들이 생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별 결과들이고요. 그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 2002년 대비해서 특히 충남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시 노무현 후보보다 득표율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간대별 지지율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12시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이 붉은색이 박근혜 후보고 연두색이 문재인 후보인데요. 12시까지는 박근혜 후보가 앞서고 있고요. 12시 이후 6시간 동안은 문재인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대통령, 오후 대통령이 뭐 우스갯소리 얘기를 하듯이 아침 오전 시간 6시간 동안은 박근혜 후보가 앞섰고 오후 6시간 동안은 문재인 후보가 앞섰습니다. 저희가 이제 출구조사 첫 데이터가 집계된 것이 8시입니다. 8시면은 이제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자료가 처음 들어오는데 처음 들어왔을 때 갭이 11.8%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깜짝 놀라면서 이건 거의 판이 끝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출구조사 결과들이 이렇게 큰 간격이 좁혀드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다가 12시 정도에서 7%, 2시에서 4.5%, 4시에서는 2.5% 정도까지 붙게 됩니다. 이게 기울기가 상당히 급격하게 붙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5시까지 조사를 해서 최종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7% 정도에서 저희가 최종 예측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실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항상 가정이지만은 투표 시간이 연장됐으면 어떻게 될지 그럼 뭐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을 상상해 볼 수 있는 이런 그래프가 아닌가. 다음은 시간대별 연령별 득표율 추이를 보고 계신데요. 제가 재밌는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2002년 대선 노무현 이 그래프가 가장 전형적인 출구조사 시간대별 지지율 변화 추이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그 오후 5시 이후 4시 5시 이후에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올라가는 경향들을 보입니다. 그렇죠? 이런 이거는 이제 진보 성향의 야당 후보가 이런 겁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투표장에 러시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오후 시간대, 특히 이제 투표를 마감 직전에는 젊은 사람들이 가서 투표를 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게 대부분의 모든 투표 행태에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이번 선거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60대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문재인 후보 지지가 꺾여집니다. 그리고 박근혜 후보가 올라갑니다. 이 얘기는 5시 이후 투표한 사람들 중에서는 오히려 그 좀 불안감을 느낀 보수층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투표장에 러시를 해서 지지를 했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들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많은 사람들이 출구조사 결과들을 보실 수가 없었죠. 근데 그 당일에는 근데 그때 그런 비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투표율이 상당히 높아질 거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유리할 것이다. 특히 75%, 76% 이상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가 전달이 됐죠. 근데 그런 전달을 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 투표장에 갔을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예전에 노무현 후보 대통령 될 때랑은 좀 반대의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투표율 자료가 계속 언론에 공개되는 것들 자체가 일부 지지층들의 결집을 일으켜서 투표장 러시를 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 출구조사 결과로 확인이 됐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패턴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화면에 담았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이 장표를 담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뭐 일단 한번 담아봤는데요.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본인이 득표한 득표율과 대선 득표율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도권만 분석을 해봤고요. 그런데 이제 양자구도 전형적인 양자구도가 아닌 경우는 비교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전체 수도권 112개 중에서 양자구도로서 볼 수 있는 이런 지역구들만 대상으로 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민주당 의원님들이 현역인 47개와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현역인 29개를 분석을 해서 비교를 해보니까요. 대체적으로 둘 다 모두 그 하락한 지역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민주통합당 현역 지역구 의원에서 하락폭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상승한 게 27.7, 하락이 72.3. 새누리는 상승이 33.5, 하락 65.5.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뭐
현역 의원들이 열심히 떴다 안 떴다를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은 기본적 자료 자체가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분석입니다.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같다고 보면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상황을 그러면은 숫자상으로 하니까 좋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한 두세 페이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제 발제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 10년은 어떨까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인구 구조가 엄청나게 고려가 되겠죠. 이번 대선에서는 20, 30대와 5, 60대의 그 유권자 비율이 뭐 큰 차이 없었습니다. 2% 정도 5, 60대가 더 많았는데 이게 10년 전에는 10% 이상 차이가 났었죠. 근데 앞으로 2022년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면은 거의 20% 정도 더 5, 60대가 앞서 그 비중이 높아집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비중은 30%에 달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만 딱 보면은 답이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인구 구조학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런 구성비를 2002년 투표율을 반영해 본 결과, 2012년 투표율을 반영한 결과에서 투표자 구성비를 이렇게 비교해보면 공통점은 60세 이상의 비율이 상대적 점유율이 30%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권자 비율과 투표자 비율 모두 60세 이상이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 마지막 장표인데요. 기본적으로 에이지 이펙트와 코호트 이펙트는 동시에 작용을 하죠. 어떤 것만 작용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많이 작용되는 흐름이 있을 수 있고요. 좀 적게 되는 흐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보수화된다는 이런 어떤 연령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은 앞단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구 구조학적으로 고연령층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분석은 어떻게 했냐면 이번 대선의 득표율을 집어넣어서 인구 구조만 바꾼 형태로 해서 분석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20대의 득표율이 그대로 유지될 거라는 기본 가정으로 2010년 후에 그래서 분석을 해본 건데요. 그럴 경우는 이제 지금보다도 결과가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호트 이펙트는 저희가 이번에 40대를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40대들이 10년 후에 50대가 되면은 그때는 만약에 세대로 구분이 된다면은 60대와 20, 30, 50대의 대결일 수도 있는 거죠. 코호트 이펙트가 만약에 결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해보면은 어쨌든 야권에 유리할 수 있는 국면도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들이 분석상에 나타났습니다. 예,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좀 안 좋았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